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시한을 정해주고 6개월 이런 식으로 시한을 정해주고 선고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이 막 3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그냥 외부에서 만약에 재판을 봤다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이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희망을 가지려고 막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저는 이 재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니 왜 저희 편은 안 들어주나요? 계속 지기현 판사한테 왜 검사 편만 들어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냐? 예, 기억납니다.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냥 나중에는 절차적으로 보장해줄 때 결론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제가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고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그걸 잘잘못을 떠나서 그다음에 서부지구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를 쌓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해 왔다면 이거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경위를 다 떠나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시한을 정해주고 6개월 이런 식으로 시한을 정해주고 선고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이 막 3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양문석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1, 2심까지 상실형이다, 의원이 상실형이다 선고되어 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고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에 그렇죠.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총선도 한 2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양문석 선거구에 과연 보궐선거가 있을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소원까지 허용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정말 재판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2~3개월 만에 책박 날려버리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 또 그 결정이 하세월이 걸리게 되면 아니 국회의원 차라리 똑같이나 적용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깍제깍 날라가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6개월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선거무효소송도 6개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도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각 이제 권고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고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인 거고. 근데 특검법에서도 6개월 안에 이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재판부가 권고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4개월 안에 끝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은 그냥 민주당이 입법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에 관한 사건이면은 전부 다 그냥 질질 끌고 네. 실제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질질 끌고 이쪽에는 그거보다 더한 날린 재판이죠. 모든 게 지금 지기현 판사 저 재판이 그나마 그냥 충실하게 좀 심리됐다라고 진행 자체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1년인 거고 나머지는 지금 그냥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씩 하면서 그냥 날림으로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법 왜곡죄를 포함해서 쓸데없는 법 3법을 갖다가 법 왜곡죄가 있고 하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법관 다 늘린다고 하면서 이재명 재임 기간 동안 대법관 싹 다 절반 이상 장악하는 거, 요걸 갖다가 골자라는 3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대응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법관이 존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법관들 비판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봐서 법관들은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결과적으로 대법관이 대폭 증원되고 또 거기에 자격까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심제가 진행되고 법 왜곡죄 판사 결과적으로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판사들을 타겟으로 판사 검사만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왜곡해서 탄핵 남발하고 그리고 누더기 입법 막 해도 다 위헌 판결 받아도 아무 국회의원은 대상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행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법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법관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장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죠. 법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대법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대법관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는 그래도 20년 넘게 30년 동안 넘게 오로지 법관으로서 그래도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 오셨을 거니 라는 기대를 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온갖 정치 권력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사전에도 통제당하고 사후에도 통제당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것 때문에 전직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 많은 보수를 얻고 있는데
그것도 역설적으로는 그래도 법관이나 검사들이 어떤 아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틈이라도 있는 변호사들이 막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고액을 주겠느냐? 어차피 판결은 이러저러 외부에서 정해진 대로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다 정해질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법관들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거창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이걸 떠나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에 과연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법원이 더 이상 법원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법관을 존중하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법원장이든 조의대든 이러면 지금 예를 들면 재판 파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법관들을 갖다가 다 족쳐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법관의 이미 법률에 따른 양심은 침해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판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재판 안 해야 될 때인 거죠. 안 해야 될 때죠.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떠한 움직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냥 전국 법원장회의 하고서는 4시간 45분 동안 뭔 왜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시간 45분 동안 아니 법정 가면 그렇게 변호사들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냥 요새는 뭐 그냥 좀 말한다 그러면 드릴 말씀 있으면 다음에 감치시키고 그러는 판에 자기네들은 4시간 45분 동안 모여가지고서는 결국에 한다는 얘기가 국민의 피해다. 그러면서 4인 증언이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 좀 안 했어요. 지금 증언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증언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이 임명하는 그 4명이 늘어나는 건데 저 법관들 얘기로 따지더라도 근데 지금 이재명이 4명을 임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예 재판 상고법원을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있을지언정 지금 4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아무런 의미가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이재명한테 권력을 4명만 주겠다. 12명이 아니라 이러니까 사법부가 야합하고 비겁하다. 이재명 눈치 안 보고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대법관을 증언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올해 내년 퇴임하시는 대법관들이 이제 나오시고 근데 그걸 다 이제 이재명이 사실상 임명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이재명이 대법원의 과반 대법관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열려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은 되고 12명은 왜 안 되냐라는 게 저는 참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편을 떠나서 그 말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되죠. 누가 저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자기네들은 직업법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이 법관들이 저런 식의 궤변을 일삼다는 거죠. 정말로. 아니 그래서 이제 저 어떤 생각이냐면 탄핵 국면 때 네. 이제 한덕수 이제 그 당시 총리는 이제 헌법재판관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권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나는 본다. 그래서 임명을 이제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해서 들어온 이제 최상목이가 들어와서 3명이 이제 비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당이 추천했고 한 사람은 야당이 추천했고 세 번째 사람은 이건 여야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둘은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입이 떡 벌어지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오니까 뭐 법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끝층에 나오신 양반이 아니 대통령도 심지어 현지 대통령도 이러저러해서 합의가 돼서 3명을 임명하는 것이지 입법부 바깥에 있는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이 하나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내가 임명 못하게 그래도 대통령은 재량권이라도 있죠. 아니, 권한 대행이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마은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임명이 됐어도 써야 된다고 뭐 현재 결정을 오히려 참 그게 타당하다고 보니까 임명을 하면 하는 거 하는 거지. 아니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여당 야당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률에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정당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지 무슨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그런 식의 법률상의 개념을 그냥 법률상의 주체를 갖다가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조작 논란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 마은영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임명 동의를 했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재판 받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재판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당에 4명, 12명? 그 왜 이유가 뭔가요? 대법관이 18명이 자기들 생각으로 늘어나면 뭐 그것도 뭐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소리들. 그렇습니다. 진짜 한간 진짜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얘기들 그냥 이런 거. 사법부는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형상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아니요. 이거는 신뢰를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구하려고 이재명 방탄으로 사법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인 거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 상당수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그 이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했던 대법원 판결을 그걸 방해할 건가요? 시킨 거나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시키지 않은 걸 갖다가 우리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국민 신뢰가 어쩌고 이런 건
거는 정말 속된 말로 십선비들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한가한 거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아니 자기네들끼리 저걸 4시간 45분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막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평화가 저 소중하다. 그 지휘관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저런 의회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일당 독재죠, 완전히. 그렇죠. 일당 독재 저 폭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미움도 못 꺼내고, 그렇죠. 독재의 디귿도 못 꺼내는 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 자학하게 만드는 게 저들의 프레임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법개혁은 너무 급하다. 검찰 조질 때는 1년 동안 걸렸는데 왜 사법개혁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조지냐? 천천히 조져라. 그러면서 검찰보다 못한 취급이라는 불쾌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미 다 정리가 되었으니 근데 마무리 수순인데 민주당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10년 동안 조지면 괜찮다는 겁니다. 더 존중받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조지면은 괜찮다는 건지 참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바탕은, 이런 식의 판단은 그렇죠.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뭐 헌재를 향한 법원의 내심이 드러나게 됐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서도,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저런 법원장들의 태도, 그 다음에 저런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대법원과의 사이에 누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냐에 대한 나름의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판례도 막 여러 개 나오고. 그래서 그거야 이제 뭐 세월이 좋을 때야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마당 사실은 말이 대법원이지 대법원이 아니게 되고 법원이 아니게 되는 이런 사태에서 결과적으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와의 어떤 지위, 기능 이런 거를 좀 분배하는 쪽으로 해서 뭘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건 말이 참 이게 황당하다라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이 일당 독재 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이제 대법원의 상위 법원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그 내심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판소원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게 확립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 여부도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네는 헌법재판소 하위 기관인데 너네가 뭔데 조희대가 뭔데 더 이상 딴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조희대는 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저는 제가 조희대라면 저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뭐 정말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서 용기를 내시는 거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자기 밥그릇을 그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속된 말로 너무 비하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개도 자기 밥그릇 쪽으로 할 때는 뭐 짖는다, 묻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럴 바에는 뭐하러 정말 대법원장직에 과연 머물러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밥그릇은 나눠준 거거든요. 네. 권력 분립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밥그릇 네가 잘 지켜. 그렇죠. 이 밥그릇까지 네가 뺏기면 결국에는 하나로 권력이 집중돼가지고 그게 결국엔 독재로 이어질 거야라는 게 이제 어떤 헌법상의 명령인데. 그렇죠. 걔만도 못한 거죠. 네. 걔가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고 짖지도 못하고 그냥 꼬리만 말고 유감이다 하고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웃기고 앉아 있으면 그런 걔가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걔라 그래요. 그렇죠. 집도 못 지키는 걔라 그렇죠. 그러는 거지.